안녕하세요. 전 중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중반의 워킹맘입니다. 결혼한 지는 15년 정도 되었고, 저에게는 하나뿐인 아랫 동서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동서인데, 얼마 전에 기막힌 일이 하나 일어나 그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남편 동생, 그러니까 저에게는 도련님이죠. 도련님이 남편보다 많이 어린 늦둥이인데 젊은 아가씨랑 속도 위반을 하는 바람에 1년 반 전쯤에 좀 급하게 결혼을 했어요. 덩달아 저도 하루아침에 어린 손 아랫동서가 생기게 되었죠. 서방님은 30대 초반, 그리고 동서는 20대 후반의 어린 나이였지만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지려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흔한 젊은 사람들처럼 쉽게 아이를 지워버린다거나 포기해버리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이 대견스럽기까지 했죠. 나라면 저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말입니다. 사실 평범한 20대 후반의 아가씨들 같으면 자기 치장하느라 바쁘고 놀러다니기 좋아할 텐데 동서는 달랐어요. 결혼식도 생략하고 시집살이를 자처했습니다. 아이나 키우려면 아끼고 모아야 된다고 자기가 20대 청춘 다 바쳐 번 돈 2천만 원을 고스란히 들고 시집와서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시작하더군요. 결혼 초엔 도련님이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생활이 그리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200만 원 정도의 적은 월급이었지만 동서가 파트타임으로 집안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동서의 배가 불러올 때쯤부터였습니다. 임신 6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결혼한 지는 채 3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죠. 도련님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했어요. 직원들 월급 주기 힘든 상태까지 간지라 도련님은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한동안은 동서가 벌어오는 수입으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도련님은 좀처럼 일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직장을 구하는 눈높이가 높아져서는 어디 알아주지도 않는 작은 회사에는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처음에 저희는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 작은 회사에서 월급도 못 받고 일을 그만둔 적이 있었던 터라 좀 더 안정적인 회사를 알아보려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죠. 하지만 3개월, 6개월이 지나도록 계속 일을 알아보고 있다는 핑계만 대고 매일을 백수신세로 지내고 있으니 동서 마음은 하루하루 마음이 편치 않아 보였어요. 그렇다고 연세 많으신 어머님 보고 일을 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지 멀쩡한 도련님이 일은 안 하고 저러고 있으니 결국 동서가 가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는 부를 대로 불러있는데 세 식구 먹고 살려니 파트타임으로는 수입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동서는 집 근처 식당에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꼬박 12시간을 서서 일해야 하는 고된 일이었죠. 그런데도 동서는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녹초가 되어 퇴근하고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도련님. 시어머니가 어질러 놓은 집 치우고 설거지하고 다음날 식사까지 챙겨 놓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제가 도와주려고 해도 집에 거리가 있다 보니 마음만큼 많이 도와주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전화로 안부를 묻고 동서 용돈과 시어머니 용돈을 조금씩 보내곤 했습니다. 동서, 요즘 많이 힘들지? 아, 형님, 뭐 괜찮아요. 이제 예정일 얼마나 남았더라? 2달 반 정도 남았어요. 아유, 이제 배도 많이 나왔겠다. 안 그래도 사람들이 쌍둥이냐고 자꾸 물어봐요. 병원에서도 애가 좀 크다고는 하는데 벌써부터 겁나요. 형님은 형식이 어떻게 낳으셨어요? 전 벌써부터 이렇게 무서운데. 정말 대단하세요. 다 닥치면 하게 되는 거지 뭐. 우리 형식이는 그나마 애가 작았어서
낳을 때 그렇게 많이 고생한 편은 아닌데 동서는 몸도 작은 사람이 애가 커서 걱정이다. 도련님은 좀 어때? 뭐 여전해요. 아유, 도련님이 얼른 정신 차리고 취직을 해야 동서가 좀 편해질 텐데 언제까지 그러고 계시려고. 나도 알아보곤 있는데 워낙 한 곳에 잘 붙어 계시질 못해서. 늘 애써주시는 거 알아요, 형님. 감사해요. 이렇게 아무리 힘들어도 말 한마디도 예쁘게 하는 천사 같은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같이 사는 도련님이나 시어머니는 그런 보석 같은 동서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더군요. 동서 출산을 앞두고 출산용품이나 좀 사줄까 싶어서 시댁에 한번 갔다가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쉬면서 뼈 빠지게 일하는 동서를 두고 시어머니는 식당 일 하는 년이라며 깎아내리고 있더군요. 아유, 우리 큰 며느리 왔어? 오느라 고생했지. 와서 좀 앉아라. 좀 쉬어. 아니에요, 어머니. 동서 고생하는데 제가 좀 도와야죠. 동서, 그만하고 잠깐 앉아. 식사 준비는 내가 할게요. 몸도 무거울 텐데 어서 여기 와서 앉아. 제가 그렇게 말을 하자 시어머니가 제지를 하시더군요. 놔둬라, 놔둬. 식당 일 하는 년이 맨날 하는 일 하는 건데 뭐 힘들다고 그러니? 직장 다니는 네가 힘들지. 우리 금쪽 같은 장손도 낳아주고 아주 복덩이야, 복덩이. 그러면서 어머니는 제 손을 잡아 끌어 기어이 소파에 앉히더군요. 동서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제게 형님, 앉아서 쉬세요. 음식 준비 끝나요. 라고 하며 다시 주방 일에 매진하더라고요. 중간에서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눈치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딱 봐도 오랜만에 저희 놀러 왔다고 동서가 열심히 식사를 준비한 것 같더군요. 반찬 하나하나가 어찌나 정갈하고 맛있던지 젊은 사람이 어쩜 이렇게 손맛도 좋은가 싶어 칭찬을 몇 마디 했습니다. 아유, 동서, 어쩜 이렇게 손맛이 좋아? 자기 진짜 20대 맞아? 동서 어머님이 음식 솜씨가 좋으신가 봐. 정말 나중에 반찬 가게 해도 되겠어. 에이, 형님 부끄럽게 왜 그러세요? 아니야, 정말이야. 어쩜 이렇게 나이도 어린 사람이 재주도 많고 성실하고 배불러서 힘들 텐데 뭘 이렇게 많이 차렸어 또. 괜히 미안하게. 아니에요, 형님. 형님 오셨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그렇게 저는 동서랑 서로 덕담을 해주고 있는데 그 순간 또 시어머니가 태클을 거는 겁니다. 우리 큰며느리 말 예쁘게 하는 거 봐라. 윗사람이 저렇게 인덕이 좋으니 작은 애는 얼마나 복을 받은 거야 그래. 아유, 쟤는 우리 집안에 드릴 물건이 아니었는데 어쩌다 들여가지고 우리 아들 백수신세로 만들고. 작은 애 너 평생 감사한 줄 알고 살아라. 형님 같은 형님 없고 나같이 마음씨 좋은 시엠이 요즘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잘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라 반사적으로 시어머니를 말렸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 동서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리고 동서도 자존심이 있는데 면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고생은 무슨, 식당 일이나 하는 게 자존심은 무슨 자존심. 번듯한 식당에서 요리라도 하면 내가 말도 안 해. 설거지가 뭐야 설거지가. 다른 집 며느리들은 대기업이다 전문직이다 다들 잘 나가던데 난 어디 가서 둘째 결혼했다고 말하기도 창피해 죽겠어. 그렇다고 집안이 빵빵해서 우리 아들 사업이라도 시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에휴, 내 팔자야. 동서는 밥도 못 먹고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밥알만 세고 있었습니다. 다다다다 쏘아대는 시어머니 말에 저도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 당하는 동서가 너무 안쓰럽고 불쌍할 따름이었죠. 저는 그럴 때면 식사를 마치고 동서를 몰래 불러내 방에서 따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동서, 어머니랑 사는 건 많이 힘들지. 어쩔 수 없죠.
어머니 말도 맞는 말씀이잖아요. 저희 집 가난한 것도 맞고 저 식당 일 하는 것도 맞고 창피하실만 하죠. 아니야, 그게 왜 창피해? 내가 봐선 어머님이 좀, 에휴,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말할게. 너무 심해. 아니, 요즘 세상에 동서 같은 사람이 어딨다고. 이 젊은 나이에 도련님의 어머님까지 책임지고 먹여 살리고 있는데 무슨 일이라도 하려고 노력하면 칭찬은 해주지 못할 망정. 아니, 왜 자꾸 사람을 그렇게 욕하시는지. 아휴, 그래도 제 마음 알아주는 건 역시 형님뿐이네요. 감사해요. 혹시라도 도련님이나 어머님이 못 살게 굴면 나한테 꼭 말해. 내가 바로 올게. 큰 도움은 못 돼도 동서편에서 같이 싸워줄 순 있어. 알았지? 네, 형님. 그리고 이거. 이게 뭐예요? 애 낳으면 돈 들어가는 데가 좀 많아야 말이지. 나도 우리 형식이 낳아봐서 알잖아. 애기 용품도 좀 사고 병원비에도 좀 보탰어. 내가 돈만 많으면 조리원비도 대주고 싶은데 100만 원밖에 주질 못해서 미안해. 그러자 동서는 제가 준 봉투를 들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말은 못해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싶어 저도 그런 동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조카뻘인 동서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설거지를 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무시당하고 사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말 가슴이 아리더군요. 그 이후 저는 어떻게든 도련님을 취직시켜야겠다는 생각에 저희 외삼촌 회사며 아버지 친구분 회사까지 모조리 부탁을 했고 취직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은 한 달도 채 버티지 못하고 늘 사표를 던지더군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적성에 맞지 않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참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요즘 세상에 적성에 꼭 맞는 일을 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있을까요? 다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고 적성에 맞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이 태반인데 곧 태어날 아이도 있으면서 저런 식으로 일을 그만둬버리니 도련님에 대한 실망도 큰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 사이에 동서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예쁜 동서 얼굴을 쏙 닮은 딸아이였죠. 아이가 태어난 그날도 시어머니와 도련님은 한결같았습니다. 동서의 고생은 전혀 알아주지 않더군요. 동서는 10시간이 넘는 진통에 기진맥진해 있는데 도련님은 병원 복도 의자에 누워 코골며 자고 있고 시어머니는 그저 아이가 도련님을 닮아 예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마저도 이틀을 채 못 가더군요. 아유, 넌 언제까지 그렇게 누워있을래? 애 낳은 게 무슨 유세라고. 남들도 다 낳는 걸. 지금 우리 집에 일할 사람이 너밖에 더 있어? 나 때는 애 낳고 그날로 밭에 나가서 고추 따고 그랬어. 허질러 누워있지 말고 빨리 일어날 생각을 해야지. 아무튼 요즘 것들은 원. 병원비는 뭐 한두 푼이니? 네 집에서 도와줄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 집 생활비에서 그 돈 다 나가는 건데 네가 이러고 병원비 축 내고 있으면 우리는 뭐 먹고 사니? 옆에서 듣던 제가 다 서럽고 기가 막히더군요. 애 낳은 지 이틀밖에 안 된 산모한테 그게 할 소리인가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큰 소리를 냈습니다. 동서, 행여나 일찍 퇴원할 생각하지 마. 애 낳고 관리 잘못하면 정말 평생 고생한다. 병원비 필요하면 내가 좀 보탤 테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만이라도 마음 편하게 있어. 조리원도 꼭 가고. 아유, 애미야. 조리원은 무슨 조리원이니? 호강에 겨워서 요강에 뭐 싸는 소리 한다더니 아들도 아니고 기집애 낳아놓고 무슨 조리원이야. 병원에 있는 건 뭐 네가 도와준다니 내가 별말 안 하겠다만 조리원은 안 된다. 절대 안 돼. 거기가 얼마나 비싼데? 그 말만 남기고 시어머니는 병실 밖으로 휙 나가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나가고 난 뒤 동서는 또 울더군요.
그런데 평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평소엔 그저 주눅들어 서럽게 우는 모습이었다면 그날은 눈에 핏발이 잔뜩 서가지고 시어머니가 떠나간 자취를 노려보더군요. 무언가를 다짐하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동서는 그리고 며칠 뒤 퇴원했습니다. 친정으로 가 2주를 겨우 쉬고 돌아와서는 곧바로 다시 식당 일을 나가더군요. 그러면 안 된다고, 더 쉬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렸는데 동서는 연신 괜찮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출산 3주 만에 찬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를 하며 다시 일을 하는데도 시어머니나 도련님은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동서가 출근하기 전에 모유 유축도 해놓고 가고 자기들 먹을 것도 다 마련해놓고 가는데 그나마도 애를 제대로 못 봐서 뻑하면 저를 부르기 일쑤였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도련님이 정말 이해되지 않았지만 동서 도와준다 생각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가서 조카를 봐주곤 했습니다. 애한테 얼마나 무심한지 어느 날은 애 엉덩이가 다 짓물러 있더군요. 기저귀를 하도 안 갈아준 게 이유였어요. 그래서 참다 못해 제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머니, 애기 기저귀는 제때 갈아주셔야 되세요. 여기 보세요. 엉덩이가 다 짓물러져 있잖아요. 이러니까 애가 아파서 계속 칭얼거리고 우는 거예요. 아유, 뭐하러 기저귀를 잘 갈아줘? 어차피 또 싸고 그럴걸. 전현 저거 하루 종일 먹고 싸고 아주 지겨워 죽겠다. 울기만 빽빽 울어대고. 에휴, 낳을 거면 아들이라도 낳든가. 그리고 어차피 식당에서 설거지만 할 거면 애 데리고 가면 안 되나?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 아주. 에휴, 어머니. 아유, 몰라. 네가 좀 보던지 해라. 난 여기저기 다 쑤셔서 찜질방이나 좀 갔다 와야겠다. 그렇게 말하시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밖으로 향하시더군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 손녀도 아니고 당신 손녀면서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구시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붉게 짓물러 있는 조카의 엉덩이에 베이비 파우더를 발라주면서 제 아들 어렸을 때를 떠올리니 눈물이 울컥 나더군요. 누가 내 자식을 이렇게 대했다면 나는 참을 수 있었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정말 갑질의 끝을 보여줬습니다. 동서가 유일하게 쉬는 일요일이 되면 있는 일거리, 없는 일거리 다 꺼내서 일부러 동서를 골리려는 것 같았어요. 쓰지도 않는 제기를 닦으라질 않나, 갑자기 이불을 빨라고 하질 않나. 동서가 저에게 전화를 해 그런 이야기를 넋두리처럼 털어놓을 때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에 늘 미안했죠. 시어머니에게 그러지 마시라고 한 번씩 얘기를 해도 듣질 않으시니 방법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러다가는 동서가 안 좋은 생각을 할까 싶어 도련님을 따로 불러내 밥을 사주며 제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도련님, 요즘 일자리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동서한테만 의지하고 사실 건데요. 도련님도 보시다시피 젖먹이 아이 키우랴 식당 일하랴 몸이 2개라도 부족한 줄 모르세요? 이럴 때 도련님이 동서를 옆에서 도와줘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철없이 행동을 할 건데요. 형수, 저도 힘들다고요. 생각처럼 일이 안 구해지는 걸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그리고 며느리가 시댁에 와서 집안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자가 애 낳는 것도 당연하고 그게 뭘 심각한 일이라고 저를 따로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저도 제 자신이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그만 좀 보채시라고요. 도련님, 말이 지나치시네요. 지금 동서가 얼마나 힘든 상태인 줄 모르세요? 정말 혹시라도 잘못된 생각을 할까봐 제가 얼마나 걱정하는 줄 아세요? 우선은 도련님이 아무 일이라도 시작하시고 동서 좀 쉬게 좀 해주세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형수는 그만 참견하세요. 왜 남의 일에 그렇게 간섭을 하시는데요? 요즘 심심하신가 봐요? 도련님,
그 말만 남긴 채 도련님은 제게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가버렸습니다. 정말 대화라도 해서 현재 동서 상황을 말을 해준다면 조금이라도 마음을 고쳐먹을 거라고 작은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저의 마음을 무참히 깨버리고 본인 갈 길 가더군요. 정말 결혼하기 전에는 참 순수하고 착한 도련님이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돌변했을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일이 터졌습니다. 조카가 7개월쯤 됐을 때 일이었어요. 동서의 아버님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연락을 받은 뒤 저와 남편은 충격을 받고 있을 동서를 생각해서 급하게 빈소로 향했죠. 장례식장에서 본 동서는 황망한 표정으로 눈이 퉁퉁 부어 주저앉아 있었고 등에는 조카가 엎여 울고 있었어요. 도련님도 그때만큼은 동서 옆에서 동서를 달래며 제법 남편다운 모습을 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저희와 함께 빈소에 도착한 시어머니는 도착할 때부터 표정이 안 좋으시더군요. 저는 당연히 사돈이 돌아가셨으니 애도의 마음으로 어두운 표정을 하고 계신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헌화를 하고 조문객 식사 자리에 앉아서는 대뜸 술부터 드시더군요. 아유, 진짜 마음에 안 들어서 원. 네? 아니, 하필이면 지금 돌아가실 게 뭐니? 쟤네 집안 찢어지게 가난한 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쟤 말고 또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이 장례 비용도 다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데 꼭 장례를 3일씩이나 해야 되니? 아니, 그리고 화장도 그래. 그냥 어디 바닷가에 뿌리면 되지 뭘 또 납골당에 모신다고 돈을 쓴다니.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곤 하나도 없어. 저는 주변 눈치를 보며 시어머니에게 목소리를 낮추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사람들이 들어요. 목소리 좀 낮추세요. 내가 뭐 잘못 말했니? 사실이 그렇잖아, 사실이.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장례식장인데 동서 생각도 좀 해주셔야죠. 지까지 걸 뭘 생각하고 말고야. 야, 둘째야. 시어머니는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는 동서를 굳이 큰 소리로 부르시더군요. 네, 어머니 부르셨어요? 예, 어차피 장례식 할 거면 좀 싸고 맛있는데 좀 고르지. 육개장 맛이 이게 뭐니? 싸구려 맛이잖아. 아유, 됐다. 가서 편육이나 좀 가져와 봐. 먹을 거라곤 그것밖에 없네. 동서는 작게 한숨을 푹 쉬더니 곧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양손에 편육 접시를 들고 다시 나타났죠. 여기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동서가 가져온 편육을 한 입 먹더니 동서 상복에 휙 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아유, 맛없어. 사람 없다고 아무거나 막 갖다 둔 거야? 아무리 손님이 없어도 그렇지. 아유, 너희 어머니는 도대체 어떻게 사셨길래 남편이 죽었다는데 손님이 이렇게 없니? 이래가지고 부조금이나 들어오겠어? 부조금이라도 들어와야 장례 비용이 좀 줄 텐데 이래가지고는 우리 집이 온팡 다 뒤집어 쓰게 생겼잖아. 이래서 가난하고 못 배운 것들이랑 상종하면 안 되는 건데 어째 집에 사람 하나 잘못 들여가지고 돈 나갈 일만 줄줄이 생겨.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돌아왔고 그때까지 바닥을 보며 주먹을 부들부들 떨던 동서는 갑자기 시어머니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동서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마자 동서의 팔이 풀스윙 하더군요. 시어머니의 고개는 반대쪽으로 돌아갔고 얼굴은 곧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너 인연 지금 뭐 하는 거야? 놀란 시어머니가 얼굴을 부여잡고 동서에게 소리쳤어요. 저와 남편 그리고 도련님은 깜짝 놀라 눈을 꿈뻑이며 바라볼 뿐이었죠. 지금까지 당하고 살아준 건
우리 애기 때문이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가족은 지켜야 하니까. 아빠 없는 자식 만들고 싶지 않아서 애 할머니니까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지. 끝까지 참아야지 했어요. 근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네요. 뭐야? 뭐가 안 돼? 인연이 지금 뭐라고 씨부리는 거야? 식당에서 설거지나 하는 천한년이 어디를 감히? 네, 저 식당에서 설거지나 하는 천한 기집애 맞아요. 근데 그 천한 일에서 번 돈으로 당신이 그동안 먹고 사셨거든요? 그 잘난 당신 아들 백수 건달되고 일은 안 하고 게임에만 미쳐 사는 동안 제가 만삭으로 불러오른 배 부여잡고 하루에 12시간씩 서서 설거지하면서 그렇게 번 돈으로 먹고 살았다고요. 그럼 최소한 고마워는 못해도 미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안하기는 뭐가 미안해. 자식이 돼가지고 부모 먹여 살리는 거 당연한 거지. 뭐 대단한 일 했다고 공치사를 바래? 그래요? 네, 알겠어요. 그럼 그 하찮은 일 저는 더 이상 안 할 테니까 어디 둘이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형님도 저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실 거죠? 갑작스럽게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굳게 먹고 대답했죠. 동서. 난 동서 편이야. 아니, 얘 큰애야. 어머니,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동서만한 사람 없다고. 동서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저렇게 젊은 사람이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도련님이랑 어머니 먹여 살리려고 가장 노력까지 했는데 어머님이 너무 하셨어요. 저도 당분간은 어머니 도와드릴 생각 없어요. 죄송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뒷목을 잡더군요. 동서는 그런 시어머니를 장례식장 밖으로 끌어내며 소리쳤습니다. 2번 다시 그 집안에 돈 갖다 바칠 일 없으니까 당장 가세요. 가서 집을 팔든 장기를 팔든 알아서 먹고 사세요. 그렇게 하찮고 천한 저는 빠져드릴 테니까요. 그리고는 상주로 서 있던 도련님까지 내쫓아 버리더군요. 시어머니는 저를 붙잡고 곡소리를 내며 저게 어떻게 저럴 수 있냐며 매달렸지만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슬쩍슬쩍 피했습니다. 동서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갔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장례식장으로 들어가려는 도련님을 말렸어요. 도련님, 저 좀 봐요. 왜 그러세요, 형수님? 동서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시 들어가봤자 좋은 소리 못 들을 거고 동서 속만 상할 거예요. 그냥 지금은 어머니 모시고 집에 가셨다가 내일 다시 동서 만나보든지 하세요. 동서랑은 제가 또 얘기해 볼게요. 그렇게 도련님과 시어머니를 제 남편 차에 태워 함께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전 집으로 돌아와 도련님에게 장문의 문자 한 통을 보냈죠. 지금 동서 옆에는 누구보다 도련님 역할이 중요하다. 한 가정의 가장의 무게가 무거운 건 알지만 지금껏 동서가 시댁에 했던 걸 생각해봐라. 지금 마음 고쳐먹지 않으면 그런 착한 동서랑 이혼할 게 분명하다. 여자는 한 번 마음을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다. 등등 이런 장문의 문자를 보내며 어떻게 처신할 건지에 깊이 생각해보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 날 도련님과 함께 다시 장례식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동서는 하루 사이에 더 퀭한 몰골이 되어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많이 힘들지. 그래, 많이 힘들 거야. 울어. 울고 싶은 만큼 울어. 다 울고 털어낼 수 있으면 그 눈물이 얼만큼이든 내가 다 받아줄게. 그런 동서를 안절부절하며 쳐다만 보던 도련님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죠. 제가 장문의 문자를 보낸 게 통한 걸까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동안 너무 내 생각만 하고 당신은 전혀 배려를 안 한 것 같아. 이번에 정말 느꼈어.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나 정말 나쁜 놈이더라. 정말 미안해. 그러자 동서 역시 눈물을 그치고 대화를 이어나가더군요. 저는 두 사람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조카를 데리고 잠시 자리를 피해 주었어요. 그래도 장례식장이 워낙 좁은지라 소리는 다 들리더군요. 당신은 글러먹었어. 자식이 태어났는데도 변하는 게 없어. 내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도 말 한마디 뻥끗 못했잖아. 맞아. 모든 게 내가 잘못한 게 맞아. 당신은 내 편 아니야. 그냥 어머니 아들이잖아. 난 그런 사람이랑 더 살 자신 없어. 아니야. 나 당신 편이야. 내가 그동안 표현을 못했을 뿐이야. 나도 가장으로서 잘하고 싶은데 생각만큼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꾸 삐딱하게 나간 거였어. 정말 미안해, 여보. 이제는 당신만 보고 살게. 우리 딸이랑 당신만 생각하고 열심히 살게.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그렇게 도련님은 계속 매달리고 동서는 계속 쳐내며 한참을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동서가 도련님을 다시 받아주는 듯 싶었습니다. 아니, 조건을 내밀며 받아주는 듯 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첫째, 가장으로서 남편으로 역할을 충실히 할 것. 둘째,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을 것. 이 두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하루라도 이 조건을 어길 시 무조건 이혼이라는 통보를 했고 각서까지 써가며 공증까지 했어요. 물론 제가 증인이 되어 주었고요. 전 동서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 같으면 그런 도련님하고 단 한순간도 같이 살고 싶지 않을 텐데 동서는 모든 걸 용서해 주었어요. 아마도 자식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도련님을 마지막으로 믿어본 것 같아요. 그렇게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죠.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동서는 더 이상 이전에 나약하고 순둥순둥한 동서가 아니었습니다. 걱정스런 마음에 따라갔다가 동서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됐어요. 네가 웬일이니? 아주 안 볼 사람처럼 굴더니. 그치? 너 같은 게 뭐 우리 집 아니면 어딜 가겠니? 착각하지 마세요. 그쪽 보러 온 거 아니니까. 뭐? 그쪽? 한 달 안에 분가해서 살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지하방이든 옥탑방이든 구해서 나갈 겁니다. 마침 아빠 보험금이 나와서 다행히 저희 세 식구 살 집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우, 그래? 보험금 받았어? 아니, 얼마나 받았니? 얘는 왜 그걸 지금 얘기해?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사돈 어른 보험금에 눈독을 들이더군요. 당신한테 줄 돈 단 한 푼도 없으니까 착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예정이 있으니까 한 달 동안 밥은 먹게 해드릴게요. 대신 그 이후엔 10원 한 장도 이 집구석에 흘러들어오지 못하게 할 겁니다. 천한 식당 일을 하는 며느리 손으로 호의호식할 생각 마시고 회지를 줍든 어디 남의 집 파출부를 하든 알아서 하세요. 시어머니는 열이 받았는지 동서 뺨을 후려치려고 손을 들었고 동서는 그 손을 턱 하고 드라마처럼 막아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얼마나 울그락불그락해지던지 정말 볼만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동서를 응원했습니다.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시어머니는 호되게 당해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후 동서는 진짜로 분가를 했고 시어머니의 생활비를 모조리 끊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손을 벌렸지만 저희도 거부했죠. 동서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기도 했고 저 역시 시어머니의 못된 버릇을 고쳐야 된다는 생각에 동의했기 때문에 단 한 푼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근처 건물에서 파트타임 청소 일을 시작하셨고
한 달에 60만 원 남짓되는 월급과 연금으로 혼자 생활하고 계십니다. 동서는 다행히 이혼하지 않고 지금까지 도련님과 잘 살고 있고, 도련님은 그 사이에 낮에는 공장에 다니고 밤에는 틈틈이 대리운전을 하며 집안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어요. 놀라 보이게 바뀐 도련님을 보며 아마 이건 동서의 큰 결단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모든 사람들은 좋은 직장,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죠. 도련님은 한때는 좋은 직장 다니고 싶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어 동서를 힘들게 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책임감 강한 멋진 아빠로 돌아와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걸 참 모르는 분이셨어요. 정작 자기는 돈 한 푼 못 벌고 며느리가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살면서 열심히 사는 젊은 며느리 응원해주지는 못할 망정 식당 설거지한다고 구박을 하다니요. 인과응보 제대로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동서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명절이 되면 저희 집으로 모여 맛있는 음식 나눠 먹으며 잘 지내고 있어요. 물론 시어머니는 빼고 말이죠. 하루빨리 시어머니가 동서의 소중함을 느끼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고맙다고 인사해야 동서의 마음도 조금은 풀릴 텐데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저희 시어머니 같이 어리석은 행동하지 마시고 언제나 주변 사람들 소중하게 생각하며 늘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